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세법, 근로소득부터 그 밖의 소득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급여 계산에 입력된 급여와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집계합니다. 이외에 발생한 인정상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메뉴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이에 속하며 프로그램에 별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큰 틀에서 4가지가 있는데요. 실비 변상적인 급여, 고개 근로소득, 야간 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급여의 경우 자가운전 보조비, 피복비, 위험수당 등 일부 비과세가 이에 속합니다. 국외 근로소득입니다.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혹은 300만원으로 비과세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국외로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월정 급여 210만원,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 240만원 급여에서 비과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정 급여의 범위입니다. 월정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 변상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급여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이와 유사 성질의 합계이며 비과세되는 10대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급여에 속합니다. 또한 상여의 경우 매월 받으면 월정급여, 상여 지급 규정에 의해 2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부정기적인 급여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세액 감면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감면 유형을 선택하여 월별로 처리 가능합니다. 조특법 30, 중소기업 취업 감면입니다. 14년도에서 15년도는 50%, 16에서 17년도는 70%이며 150만원 한도입니다. 18년도 이후 청년에 한해서 90%이며 동일하게 150만원 한도입니다. 입사 연도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고 한도를 달리합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 요건입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소득요건, 관계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요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500만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 내 근로소득 공제율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70% 적용하고 있으며 500만원의 70% 계산 시 150만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금액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요건입니다. 바로 옆 표입니다. 나와 배우자가 있습니다. 위로는 존속이 있으며 아래로는 비속이 있습니다. 직계 비속, 즉 아들, 딸의 경우 같을 수 있겠지만 재혼한 경우 다를 수 있겠죠.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법률론 관계할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옆표가 기본적인 관계표이지만 X표한 며느리, 사위는 기본적으로 관계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딸이 장애인이고 며느리, 사위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이 맞다면 관계요건에 해당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요건입니다. 나이요건은 20과 60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60세 이상입니다. 쉽게 귀속연도 빼기 출생연도 하시면 되며 02년생 자녀의 경우 올해까지 공제요건 대상자입니다. 62년생 아버지일 경우 올해부터 소득요건이 맞으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52년생 경로하신 분인 경우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요건입니다. 배우자는 생계요건을 보지 않으며 쉽게 말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괄호한 나이 요건을 안내드린 내용이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람에게 이중공제에 불과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경로 우대의 경우 중복공제 가능한 예외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음 추가 공제입니다. 경로 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입니다. 부녀자 한부모 중복공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3천만원 이하자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둘 다 충족하는 요건인데요. 이 경우 금액이 더 큰 한부모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비속의 세액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자녀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손자, 손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세 이상으로 1인 15, 2인 30, 3인부터 30만원씩 추가되어 3인 60, 4인 90입니다. 출산 입양의 경우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입니다. 반드시 올해 출산 입양이기에 알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입니다. 전액공제되는 항목이며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항목이 있습니다. 계산식에서 국민연금과 정산번호를 설정한 부분을 공제하며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을 끌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PDF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민연금 자료를 주지만 해당 부분은 실제 공제된 금액을 집계해야 하는 항목이기에 급여 계산에서 작업된 내역을 불러옵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계산식에서 건강보험 환급, 고용보험 등 설정 후 급여 계산에서 실제 공제된 부분을 집계합니다. PDF 간소화 자료는 읽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입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항목인데요. 중요한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차 한도로 묶이는 부분이고요. 최종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2차 한도로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에 주택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른 예시로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해당 항목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 1년 내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을 넣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받아 과거에 소득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연도 말 무주택 세대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이에 속합니다. 연도 말에만 집이 없으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가능한 조건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을 했을 때,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원리금 상환액 이 두 개가 합쳐서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1차 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며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이자를 상환한 금액을 공제해주겠다는 항목입니다. 앞선 조건과는 다릅니다.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고 연도 말 당연히 1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시가기준 14년도는 4억, 19년도는 1억 높은 5억입니다. 오피스텔은 되지 않으며 원리금 상환액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며 본인 명의의 차입금,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단,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가능하며 세대주의 경우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차입금 요건도 있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임대차 연장 갱신일로부터 빠른 전후 3개월, 대출기간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입니다. 대출기간에서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주택청약저축과 원리금 상환액이 1차로 묶이고요. 해당 표까지 해서 2차로 묶이는 부분입니다. 12년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년도 이전은 10년에서 14년은 600, 15년에서 29는 1000, 30년 이상은 1500이고요.
12년도 일반은 500,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시기의 경우 1,500입니다. 차입할 때도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당 항목이어야 가능합니다. 15년 이후 경우에는 1,500을 보게 되며 또는 항목과 그리고 항목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300에서 1,5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항목인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일 경우에는 최대 1,8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기부금 2월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만 13년도 이전에 기부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2000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 경우 불입한 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세액공제에서도 연금 계좌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이고요. 연도로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입니다.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법인 대표자가 가입해서 퇴직금 형식으로 받는 항목입니다. 총급여 조건 7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고요.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주며 근로소득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원리금 상한액과 1차 한도로 묶인 항목입니다. 청약저축 공제 항목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불입금의 40%,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겠다는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앞서 설명드렸고요. 근로자 주택 마련의 경우 14년도 3월에 폐지가 됐고 납입한 분이 계시면 동일하게 40% 요율로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투자조합 출자입니다. 일종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의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벤처기업도 금액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도는 동일하게 종합소득 금액 50%입니다. 또한 투자조합 출자의 경우 간소화 파일로 주지 않습니다.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한 회사에 가서 투자 확인서 혹은 출자 확인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항목이죠. 신용카드는 근로소득기간에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무조건 신용카드를 쓴다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공제해주는 취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금거래 시절 탈세나 매출을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숨기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을 알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금이나 법인이면 법인세, 부가세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로 신용카드를 공제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금액을 어떻게 공제해주느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러한 사용분을 공제해주며 신용카드는 15%, 현금, 직불, 도서공연은 30%이며 도서공연의 경우 7천만원 이하자는 30%입니다. 전통 대중교통은 40%이며 대중교통 하반기 공제율은 80%로 개정되었습니다. 7번, 8번은 전년도 사용분의 5%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20%로 개정 사항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제율을 적용해서 전액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조건식에 따라 최저 사용금을 차감하게 되며 이후 공제 한도 및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의 총 연봉 25% 이상 사용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혹은 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10%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준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을 공제해주되 일반 400, 벤처 1500 한도로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조조정하지 마라. 1인당 8시간 100만원 주던 일을 2인당 4시간씩 50만원으로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해라입니다. 유지하면 임금 상가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의 마지막 장기집합 투자증권입니다. 거주자 대상이며 2015년 12월 말일자까지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가입한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40%,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신설되었으며 청년 조건과 가입기간, 나이 요건만 다르며 공제금액, 한도는 동일합니다.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세법, 근로소득부터 그 밖의 소득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